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관세 협상의 슈퍼 위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뭐 이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8월 1일부터 예정대로라면 8월 1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7월 31일에 만나기로 네. 지금 약속이 잡힌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가장 중요해서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인터뷰로 전문가와 함께 좀 깊이 있게 길게 풀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외에 다른 이슈 짚어보죠. 네, 먼저 특검이 찾은 목걸이입니다. 예, 특검이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가장 좀 핫한 거는 그 반클리프 목걸이 6천만 원 상당이라고 앵커도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네. 그 목걸이를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2022년 나토 정상회의 그 순방 때 착용했었던 제품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물방울 모양이고 다이아몬드가 촘촘하게 박힌 네. 굉장히 커다란 엄청 사이즈. 커요. 네, 네. 예, 목 예. 한가운데 이렇게 딱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그렇죠. 목걸이였는데, 사실 그게 이제 뭐 어떤 건지 우리는 봐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명품 브랜드의 네. 상위 모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6,200만 원짜리 모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워낙 고가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려면 500만 원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목걸이는 빠져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빌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는 이제 두 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샀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해명도 계속 바뀌는 게, 김 여사 측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던 목걸이가 이번 특검 압색에서 그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거예요. 사돈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그 김 여사 측은 이 목걸이에 대해서 모조품이고 김 여사가 직접 구매했으며 500만 원이 안 돼서 재산 신고에 넣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뭐 고가품 명품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는 자유인 거죠. 자기 돈으로 사서 뭐 6천만 원보다 더 비싼 거 갖고 있어도 그 죄는 아닌데, 문제는 고위공직자라면 재산 신고에 넣었었어야 되고, 이게 빠졌다면 왜 빠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건 모조품이고 그래서 재산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가격대였다라고 네. 해명을 했던 건데, 맞습니다. 그럼 이게 모조품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검은 그 진품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예. 그 압수된 목걸이는 반클리프 매장에서 구매한 것처럼 포장은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증서나 명품 같은 경우는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리얼 넘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모조품이 맞다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거짓 해명을 해온 건지, 또 왜 장모 집에서 발견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특검팀은 그 김 여사와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대통령실까지 함께해온 유경옥 전 행정관도 이제 불러서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과정에서 샤넬 신발의 사진도 이제 찍어갔다고 하는데, 뭐 몇 켤레라고 12켤레? 네, 그 자택 압수수색하면서 샤넬 신발 12켤레를 특검팀이 사진을 찍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치수가 260mm였다는 거잖아요. 네. 620mm 그 사이즈를 여성이 신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 아주 같은데. 드물죠. 아주 키가 크거나 뭐 체격이 크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체구 면에서는 좀 작은 자그마하죠. 편이잖아요. 조태인 기자 몇 신어요? 저는 235에서 240 정도 신거든요. 저도 그 정도 예. 신거든요. 이제 보통 여성들이 그렇고 250도 보통 크다고 하는데 네. 260은 굉장히 좀 극히 드문 사이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택 압수수색하면서 그 신발 12켤레, 그 샤넬 신발 12켤레 사진을 찍었는데 그 신발들이 모두 260mm였다는 거예요. 모두 260. 네. 근데 이제 앞서 이게 왜 신발 사이즈가 중요하냐면은, 그 샤넬 신발 통일교 측 간부 윤 전 본부장 계속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 예, 예.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뭐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 샤넬 그 가방을 전했었는데, 네. 이 샤넬 가방을 그 아까 유 전 행정관이 웃돈을 주고 가방이랑 신발로 바꿨는데 그 바꾼 사이즈는 250mm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이 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는 좀 수사를 통해서 왜 이런 간극이 예.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목걸이도 뭐 신발도 백도 다 이거 청탁용으로 받은 뇌물 아니야? 이겨본 거잖아요. 네. 이걸 지금 가리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자, 이제 그게 그렇고 또 하나 윤상현 의원도 특검 조사를 받았어요. 네. 윤상현 의원은 어제 오전에 9시 20분쯤 그제 오전에 9시 20분쯤 출석해서 자정 넘어 조사를 마치고 났는데 거의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공천계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윤 전 대통령 그 녹취 공개된 적 있었잖아요. 명태균 씨와의 통화 육성에서 내가 김영선이 좀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이러면서 네.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윤 의원이 이제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요 공천계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외압이 있었는지 이제 어제 특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근데 뭐 윤 의원 같은 경우는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주말 사이 상황들 정리해드렸어요. 김준일 평론가. 예.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소식은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막 방송하고 있는데 속보로 들어왔잖아요. 시도 중이다. 요 이제 뒷이야기들 좀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어디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의 260mm 신발 12개가 네. 뭐 가지런히 놓여 있었을 텐데 이게 정말로 김건희 씨 신발이 맞을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였을 거예요. 네. 예. 시간 문제였고 신발 사이즈가 이미 이제 그 샤넬백 2개를 샤넬백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꿨다는 소식도 나왔고 네. 그게 250ml라는 거를 특검이 확인했다라는 것도 한 달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신발을 둘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론의 영역이에요. 추론의 영역인데 260ml 방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가끔 가다가 아주 발이 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왕발이 있습니다. 없진 예. 않죠. 왕발이 없진 있어요. 않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 270에 제가 그런데 제가 신발이 270부터 280까지 신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운동화냐 구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은 좀 유동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자들이 그렇게 사이즈가 왜냐면은 이게 신발이 딱 맞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헐떡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좀 그쵸. 잘 빠지기 때문에 저런 구두류는 운동화가 아니면은 네. 운동화는 큰 거 신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네. 일부러 본인의 사이즈가 250이 아닌 거를 보란 듯이 전시해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일부러 큰 신발을 갖다가 전시해 놓은 거 네. 아니냐? 나 250 안 신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신데렐라 수사가 되는 거냐? 그럼 250 안 신어의 의미예요? 아니면은 그 신발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의미 무슨 의미로? 아니, 당연히 200 두 개 다죠. 그러니까 250짜리로 교체를 했으니 그럼 그게 이제 김건희 거냐 아니냐를 지금 네, 추적을 해야 되죠. 그 신발이 어디 있느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나 250 안 신는데라고 260짜리 이렇게 보란 듯이 진열을 해놨을 가능성. 그러면 진짜로 신데렐라 수사가 될 수 있겠다. 신겨봐야 되겠다. 260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골탕 먹이듯이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 나온 그 목걸이 네, 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뭐 압수수색의 대상이 결국 특검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도 그러면 진품을 갖다 놨을까? 다른 데다가 숨겨놓고 거기에다가 진짜 모조품을 해놓고 나 진짜 모조품 맞는데? 라고 주장할 가능성. 왜냐면 이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사실은 그런 예측이 나온 지가 거의 한 몇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놨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특검이 요거를 입증하는 데는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실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거든 원래. 예. 그러니까 실물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예. 지금 그래서 뭐 유경옥이라든지 정지원이라든지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은 지난 25일부터 지금 다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이들이 뭔가를 얘기했다라는 소식은 뭐 확보했을 수도 있지만은 밖으로는 지금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럼 다들 뭔가 그 사전에 입을 맞춰서 이런 것들은 모르쇠로 함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돼서 지금 특검이 쉽지 않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압수수색에서 화제가 됐던 부분들, 이슈가 됐던 부분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갈 텐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장관을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광복절 특사 타이밍하고 묘하게 이렇게
겹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장관 면회한 사실이 알려진 건 토요일인데 이제 그때부터 광복절 사면 이 이슈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회를 한 거는 지난 9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면회한 지는 좀 됐는데 뒤늦게 알려진 거고요. 예. 장소는 남부구치소에서 방식은 장소 변경 접견으로 이건 일종의 좀 특별 접견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 면회는 30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제 칸막이가 있는데 이 특별 접견의 경우는 칸막이가 없는 독립된 장소에서 시간 제한 없이 좀 신체적 접촉도 가능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지는 접견입니다. 예. 이 면회와 관련해서 어제 우 의장 측에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루마니아 순방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짧게 통화를 했는데 과거 조 전 장관이 우 의원의 그 후원 회장이었기도 했고 또 2015년에 문재인 대표 시절 그때 이제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때 정치발전위원회라는 당 혁신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활동한 인원으로 갔었다. 조 전 장관이 수감 생활 중인데 인간적으로 안 가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서열 2위잖아요. 그렇죠. 면회를 가게 된다고 하면 그게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걸 몰랐을 리는 없어요. 의장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예상하고도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여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원래 이렇게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취재가 들어오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사면과 연결시키는 거는 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면회 시점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게 지금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조국 사면 수순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그 조 전 장관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강두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 공개적으로 이제 사면 건의를 했습니다. 뭐 앞서 박지원 의원도 그 사면 필요성을 얘기한 바 있고 정성호 장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사면은 이제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좀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밝힌 바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이게 조 전 장관 사면하는 게 오히려 역풍 불 수 있다. 그리고 또 사면 시점을 놓고도 8월이 낫냐, 뭐 12월이 낫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호남 선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리고 당장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게 이거는 국민 배반한 행위다. 그리고 조 전 장관 지금 형의 4분의 1밖에 살지 않았는데 네. 4분의 1밖에 살지 않고 사면하는 거는 뭐 헌정사상 최초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어때?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지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어제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나중에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아직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형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스럽고요. 아무래도 좀 여론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걸 의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래저래 여론에 간을 보는 듯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대한민국 국가서열 그 의전서열 네. 2위 국회의장이 뭐 누군가를 면회 가는 게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의도가 뭐가 됐든 이제 정치적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지금 12월 중순에 이제 조국 대표가 형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선민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이면은 전당대회를 치러야 돼요. 지금 다 치르고 있잖아요. 개혁신당은 지금 어저 주말 사이에 치러가지고 98%로 이제 이준석 단독 후보가 이제 98% 지지율로 됐고 네. 지금 민주당 8월 2일 날 하고 다 가잖아요. 네. 조국혁신당은 얘기도 없어요. 음흠. 그냥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예. 조국 대표의 이 거취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이 돼서 나오게 되면은 조국 전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예, 뭐 전당대회를 치르든 뭐가 되든 약간 이렇게 조국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지금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대선 중간에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계속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다가 네. 우회적으로 좀 하고 뭐 이를테면 지난 6월에 이제 뭐 김선민 권한대행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의
피해자 이런 뭐 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최근에 황운하 의원도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은 정의이자 순리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조국 당에서도 나오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강덕구 의원이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온 건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 당연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고유 권한인데 이제 정무적 판단에서 보면은 하나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없음으로 해서 리더십 공백이 있고 지금 뭔가 지지율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야당이냐 여당이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스탠스가 애매모호해요. 예를 들면 뭐 청문회 때 이를테면 예전에 정의당처럼 뭐 데스노트를 써가지고 뭐 세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럼 여당으로서 검찰개혁 그러니까 뭐 연정 파트너로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뭔가 검찰개혁을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얘기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애매한 거는 모든 게 다 이 조국 이 거취 문제 때문에 지금 달려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때 경쟁자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면 이야기를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것도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후보 내지 않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후보 냈으면 그전 총선에서 우리가 얼마 표를 가져왔느냐. 이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도 상당히 데미지가 됐을 텐데 우리가 안 내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청구서죠. 보상 아닌 보상. 그렇죠. 청구서를 요구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뭐 맡겨놨냐? 행간을 따져보면 그런 예, 거죠. 맡겨놨냐? 뭐 아. 이제 막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그런 뭐 지지자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이 대대적으로 이제 많은 어떤 기초단체나 뭐 의원들이나 이런 거를 가져오려고 할 텐데 지금 조국 대표를 풀어줘가지고 이거를 지금 조국당이 혁신당의 리더십을 회복하게 하는 게 맞느냐.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일부 강덕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지배적 정서예요. 게다가 이게 지금 그게 최고의 우선순위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게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만약에 사면을 하면은 거기에 걸맞게 야권 범보수 진영도 해야 된다. 항상 이런 대통령 특별사면, 정치인 특별사면은 그런 식이었죠. 그런 네, 식이었죠. 좀 균형을 그러니까 맞췄어요. 항상. 하려면은 조국도 하고 다 많이 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조국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또 전당대회 흐름은 검찰 개혁이잖아요. 네. 검찰 개혁의 흐름은 결국은 그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뭐 무리한 수사에 좀 기소를 당한 피해자. 근데 그 앞단에 조국도 피해자. 뭐 이런 식의 서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전당대회 흐름에서는 또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상황이 되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면회가 이래저래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이자 장사로 10조 원. 지금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매일 나오는 상황에서 4대 금융그룹이 올 상반기에만 10조 원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네. 이자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4대 금융하면 이제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을 뜻하는데 이들 은행이 상반기 순이익으로 10조 3천억 원, 작년 상반기랑 비교해도 10% 늘어난 이익이라고 해요. 그 4대 금융의 순이익이 10조 원 이상 늘어난 거고 이자 수익만 따지면은 21조 원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작되면서 은행들 이제 수익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했지만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난 건데 그 이유는 대출이자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반면에 은행 예금금리는 이제 더 떨어지면서 대출이자와 예금금리 간 이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들이 이제 이자 수익을 크게 올리게 됐는데 이 둘의 금리 차가 평균 1.4%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난해 상반기에는 0.5%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또 거기다가 이제 집값 안정시킨다, 가계부채 이후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맡기면은 낮은 이자를 받고 또 반대로 돈을 빌릴 땐 높은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장사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요. 지금 당장 오늘 그 회의를 금융권에서는 회의를 연다고 해요. 금융위원회 금융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장들과 이제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네. 대통령의 주문은 그러니까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라. 그러니까 좀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간담회에서는 AI나
에너지나 바이오나 이런 첨단 산업 전략에 좀 기업의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이제 증시부양책 역량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돈을 벌어들였으면은 니들끼리 잔치하지 말고 이거 배당을 하든 뭐를 하든 이거를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좀 써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서민들 이렇게 예대 마진으로 이렇게 돈 많이 벌지 마라라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 생산적 그러니까 지금 생산적 투자 금융 이 얘기가 지금 바로 오늘 은행연합회나 지금 금융투자협회에 모여가지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요. AI 투자라든지 이게 100조 원 만드는 게 민간 투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돈 벌었으면 이제 투자를 하라라는 압박인데 근데 이제 대통령이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가 관치금융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대통령이 일일이 이렇게 다 하는 게 물론 지금은 호평도 많이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SPC에 직접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2시간씩이란 거를 이제 8시간 3교대로 바꿨어요.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이제 SPC 뭐 그쪽 삼립.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모든 거에 다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개입이라기보다는 관심을 쏟고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물론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지만은 어쨌든 이제 금융권은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됐다. 뭐 그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